반갑습니다. 한국사를 그린다의 김준호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바로 전날이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시기 되게 힘들었을 건데 이렇게 수업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올인원 강의예요. 올인원 강의. 기초 강의 여기 들은 학생들도 있는데 기초 강의로는 시험 문제가 완벽하게 풀리진 않아요. 근데 기초 강의를 듣고 이 문제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포인트에서 왜 출제가 됐는지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올인원 강의를 갖다 들으시면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 실제로 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지간한 어려움이 있죠. 한국사 시험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식까지도 전부 다 이제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핵심 강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강의는 이제 이 기본서 있죠. 기본서 교재 그리고 이제 플러스 되게 얇은 있지 않습니까? 기본 문제집이 한 권 곧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저 프린트로 나왔습니다. 프린트 안 챙긴 학생은 프린트 챙겨주시고요. 가장 이제 각 파트에서 이제 핵심적인 문제 유형들 있죠. 그것들을 갖다 소개시켜주는 문제로 요 문제가 한 50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500문제. 요거를 갖다 정말 반복해서 여러분 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요걸 반복해서 보시면 각 파트에서 가장 어떤 문제 유형들, 어떤 패턴들이 빈출돼서 출제되는지가 여러분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본 문제 강의 그리고 이제 요 올인원 강의가 이제 결합된 강의가 이번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제 제가 살짝 이제 몇 가지 얘기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강의 홍보라든지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좀 사정이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이렇게 강의를 갖다 이렇게 알고 찾아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이제 강의한 지 거의 이제 한 8년, 거의 이제 10년 차가 이제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처음 제가 강의를 갖다 시작할 때는 있죠.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강의를 갖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정말 이제 초기에 강의할 때는 제가 이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래는 군 부사관 그리고 이제 관광 통역 안내사에서 한국사를 갖다 강의를 갖다 했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강의를 갖다 하면서 내가 과연 이렇게 강의를 해도 될까? 이 정도 수준에서 강의를 해도 될까? 이런 걱정을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 평가들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이제 강의한 여러 분야에서 전부 다 이제 평가들이 좋았고 그리고 합격률도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항상 뭔가 좀 찜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데 보면 이제 강의 평가들도 좋고 결과들도 잘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유지가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리직 한국사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공무원 한국사를 갖다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도 초기에 제가 이제 공무원 한국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평가도 되게 좋고 합격사들도 이제 꽤 나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제 한국사 강사로서 이제 공무원 한국사 강사로서 자리 잡아갔어요. 지금 엊그제 토요일 날 지역인재 시험이 있었거든요. 지역인재에서 제가 거의 1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인재에서 제 합격자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거의 이번에 학생들 지역인재 강남에 이제 리드인 학원에서 지역인재 강의를 하는데 거기서 수강생들 평균이 90점이 나왔어요. 88.9인가 이렇게 나왔어요. 88.9. 시험이 공무원 시험 문제 중에서는 평이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고등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들 잘 공부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 유학생들 모아놓고 한 88.9, 90점대 가까이 나왔으면 상당히 이제 결과가 좋았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제 한국사가 이제 거의 완성돼 가는 거죠. 작년이나 이전 때까지만 해도 한 80점대 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제 강의 스타일을 갖다 이제 완전 바꿨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빠뜨린 얘기가 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담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강의를 갖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 강의 특징이 초기 강의 특징이 되게 좀 쉬우면서 핵심을 찌르는 이런 강의예요. 제가 이제 수험생 출신인데 공부할 때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막 장황하게 하기보다는 시험에서 이제 꼭 자주 나오는 부분들 있죠. 그것들을 갖다 많이 반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점수 들어갔다 이제 골고루 과목별로 골고루 성적을 챙기면서 단기간에 이제 9급도 합격을 하고 7급도 합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격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합격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시험도 접근하기가 쉽더라고요. 그게 제가 이제 군무원이라든지 군 부사관 한국사 가르쳐 본 적, 공부해 본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니까 이제 이건 어디서 나오겠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느 수준까지 공부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감 잡히더라고요. 관광통역 안내사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그쪽에서 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알려지면서 공무원으로 넘어왔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계리직 시험을 갖다 딱 보니까 시험이 분명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계리직 공무원이 공무원 시험 중에서 한국사가 되게 어렵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 이거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공부하고 요런 내용들을 갖다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게 되면 좋은 결과 괜찮겠다 해서 이제 가르쳤더니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좋은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계리직 한국사에서 거의 이제 그 합격자들 한 100명 정도씩 이제 나올 때쯤 되면서 이제 지안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노량진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노량진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강의에 좀 힘이 들어갔어요. 힘이. 아, 이제 노량진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강의하기보다는 좀 더 이제 완벽한 강의, 빈틈없는 강의. 아, 정말 이제 어려운 내용들도 전부 이제 내 강의에서 나왔다. 이런 식의 이제 좀 강의를 갖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 들어오고 나서 1, 2년 정도로 갖다가 강의를 조금 장황하게 했어요. 기본적인 제 성향이 있다 보니까 막 많이 장황한 건 아닌데 제 성향에 비해서는 좀 장황하게 강의를 갖다 이렇게 부풀려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이제 강의를 갖다가 따라오고 소화를 하는 학생들이 줄어들더라고요. 따라오는 학생들은 되게 고득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따라오는 학생들 숫자가 떨어지더라고요. 숫자가.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문제의식을 느끼고 아 강의 이런 스타일로 강의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쯤 이제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잡한 일들이 생겼어요. 지금도 이제 그 복잡한 일들을 갖다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 3년 정도로 갖다 강의를 갖다가 제가 열심히 못했어요. 그냥 거의 기본 실력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 시간을 하루에 3시간, 그러니까 예전에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투자를 했다면 강의에, 이제는 뭐 하루에 한 2-3시간 겨우 강의를 갖다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3년을 갖다 강의를 해왔어요.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근데 그 3년 동안 열심히 강의를 못하면서 한국사 강의라는 걸 갖다가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 강의를, 제가 해왔던 강의들을 갖다 조금 이제 거리를 두고 조금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좀 평가를 해보고 뭐가 부족한지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변해가야 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다 해봤어요. 오히려 조금 막 너무 열심히 할 때보다 약간 좀 헐렁헐렁하게 좀 이제 거리를 두고 보니까 또 이제 또 새롭게 제 강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 등장한 교재가 이제 제 요 교재예요. 그러니까 그 제 강의 이제 그 한국사 전체를 갖다 이미지화 시키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주제들을 갖다 캐릭터를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특징을 갖다 주어줘서 한국사 공부는 어려운 면이 공부가 엄청 방대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하나하나 내용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공부 분량 자체는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는 있지 않습니까? 뭐 전공, 기술직 전공 과목 그리고 계리직의 우편이라든지 금융 두 개 합한 거보다도 요 한국사 강의가 분량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분량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분량 소화. 그래서 이제 이 분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미지와 그리고 이제 캐릭터 잡는 걸 갖다 이제 도입을 했고 요 교재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오늘 강의를 제가 집에서 이제 교재도 많이 바뀌고 해서 새로 이제 준비를 갖다 좀 했죠.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는 제 강의가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구나. 그러니까 그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라든지 고득점까지 할 수 있는 내용들도 다루면서 그리고 이제 너무 장황하지 않게 그리고 학생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제 이상적인 강의가 이제 완성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올인원 강의 제 강의가 이제 완성된 강의를 갖다 시작하면서 잠시 제가 이제 평소에는 안 하던 사담을 갖다 좀 했습니다. 보통 사담 정말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있죠. 제 완성된 강의를 갖다 여러분한테 이제 처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름은 이제 올인원 강의고요. 이 강의를 소화하시면 공무원 시험은 물론이고 있죠. 공무원 시험 중에서 이제 되게 어렵게 고난도로 출제되는 계리직이라든지 이런 시험도 충분히 이제 최상위권 1%, 0.몇 %까지 성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국사에서 이제 첫 번째 등장하는 주제가 역사의 이해라는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한국사가 아니라 그냥 역사라는 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되게 장황하고 이상한 내용들을 강사들이 많이 다루는데 여기서 출제되는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역사를 갖다 바라보는 관점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를 구별할지 아냐면서 시험 문제가 한 번씩 나와요. 한 1년에 한 문제 정도, 1년에 모든 시험 합해가지고 안 나올 때는 한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 빈도가 높진 않죠. 하지만 이제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 특징이 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가끔이라도 시험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객관적으로, 하나는 주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관점입니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역사 자체를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든 안 가졌든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들 자체가 바로 역사이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바로 요 사실이라는 키워드예요, 사실. 자, 이 객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은 역사를 사실로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사실로서의 역사. 사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객관적 의미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관적으로 역사를 의미하려는 사람들은 있죠. 역사를 해석하려는 사람들은 역사 자체를 과거와 현재 사이의 대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을 역사가들이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 있죠. 그 자체가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의 주관적인 해석을 거쳐서 역사는 등장한다. 그게 주관적 의미의 역사가들이 얘기하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기록이라는 단어예요. 주관적으로 역사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기록이라고 부른다. 기록으로서 역사를 부른다. 요 두 개를 연결하고 요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이 파트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선지에서는 사실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 사실 안에 객관성이 숨어 있다. 기록이라는 단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록 안에 주관성이 숨어 있다. 이것만 캐치할 수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요 두 개를 갖다 연결하는 암기 팁이 있죠. 객사주기입니다. 객사주기. 자, 겨울에 추울 때 있지 않습니까? 추워서 이제 객사, 길에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객사가 겨울에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 객사, 주기. 객사와 주기만 암기를 해주시면 이 파트 문제는 거저먹을 수 있다. 자주 안 나오니까 학생들이 잘 잊어버려요. 객사, 주기라는 팁을 갖다 가지고 있으면 안 잊어먹죠.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역사의 관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역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사실과 조사되어 기록된 과거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로서의 역사. 야, 여기서 이제 긴장을 해야 돼요. 사실 안에 무슨 의미가 숨어 있다? 객관성이 숨어 있어요. 객관성이. 자, 시간적으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어났던 모든 과거의 사건을 의미한다. 객관적인 역사의 의미 서술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맞죠?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다음에 기록 나왔어요. 자, 이제 주기예요. 주기.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역사가가 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주관적으로 재해석. 매칭이 되죠. 맞는 선지예요.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역사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 사실이죠. 앞에 객관성이 숨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해요? 주관적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이해라는 파트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목소리가 좀 안 좋죠.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코로나를 알았어요. 코로나 앓고 이제 완치가 됐는데 그 상황에서 기관지가 조금 상해가지고 장기침이라든지 목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주제가 구신청철이라 해가지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여러분 초등 때부터 열심히 배웠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요 시대와 관련된 우리 역사 가장 초기와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있죠. 요 네 개의 생활상을 갖다가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네 개를 갖다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네 개를 갖다 제가 이제 이미지화 시킬 때 구석기, 신석기가 좀 유사성이 많아요. 그다음 청동기, 철기가 또 유사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갖다 레벨링 시켜 놓은 거예요. 요 두 개 시기는 아직까지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등장하기 이전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평등하게 가난하던 시기. 그리고 이제 요 두 시기는 있죠.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잉여 생산물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이 일어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 경쟁 과정에서 집단이 덩치를 불리면서 국가도 등장하고 계급도 등장하고 있죠. 요런 시대가 바로 이제 잉여 생산물 이후 시대 청동기, 철기입니다.
요 4개 시기를 갖다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 4개 시기의 생활상들을 갖다 주로 비교할 거예요. 이 4개 시기의 생활상들을 갖다가 결정하고 이 생활상에 영향을 주는 있죠. 가장 근본적인 요인들이 뭐냐면 이 각 시대의 생산 방식들이에요. 생산 방식들. 구석기는 채집과 수렵을 통해서 채집 어렵게 느껴지죠. 주워 먹는 거예요. 주워 먹는 거. 아직 농사 짓기 이전이니까 수렵 사냥하는 거예요. 동물들 잡아먹는 거. 농사 이전이니까 채집과 수렵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여기에 의해서 구석기인들의 생활 방식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신석기는 있죠. 이제 드디어 농경, 농사대혁명에서 농경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 농경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또 인류가 크게 한번 변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 때는 있죠. 이제 농경이 있지 않습니까? 발달하는 겁니다. 시작과 발달이 완전히 다릅니다. 농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 먹고도 남는 생산물이 등장하면서 인류 사회가 크게 한번 다시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철기는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청동기랑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농경이 조금 더 발전했어요. 그래 철기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가장 작고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은 요 3개, 얘는 좀 만만하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고 구신청철을 우리가 이제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이제 먼저 이제 구 들어가겠습니다. 구석기에. 자, 구석기 먼저 캐릭터 한번 잡죠. 4개를 갖다 구별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4개를 갖다 구별하기 전에 먼저 각각 캐릭터를 한번 잡아보자는 거예요. 구석기의 캐릭터는 있지 않습니까? 채집과 사냥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시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채집과 사냥이 최적화된 구석기의 생활상은 있죠. 오늘날로 비유하면 노숙자랑 비슷해요. 노숙자. 구석기인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주워 먹고 동물들을 잡아먹고 이러면서 한 곳에서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동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의 노숙자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 캐릭터가 바로 이제 구석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채집 수렵 때문에 한 지역에서 열심히 주워 먹고 잡아먹어 버리면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져 버려. 그래 얘들은 이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무리를 지어 이동생활을 하였다. 무리라는 단어도 한 번씩 등장해요. 근데 이 무리라는 단어는 무조건 또 뭐 구석기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주로 구석기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 구석기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도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갖다 재료 측면과 용도 측면으로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데 먼저 재료 측면에서는 뗀석기라는 게 사용이 돼요. 뗀석기. 뗀석기가 뭐냐면 돌을 부딪혀서 있지 않습니까? 깨어서 투박하게 만든 석기를 뗀석기라고 불러요. 구석기랑 똑같은 말이에요. 뗀석기. 그리고 이제 뼈도구는 뭐냐면 얘들이 채집을 했죠. 사냥을 했어요. 사냥을 하면서 등장하는 파생되는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의 뼈 있죠. 뼈로 또 도구를 갖다 애들이 만들었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애들이 이제 주로 어떤 도구들을 갖다 만들었나? 주로 이제 돌로 만든 도구들이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사냥 자주 하니까 애들 사냥 도구, 그리고 이제 조리 도구,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주먹도끼 가장 유명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구석기를 대표하는 도구예요. 근데 이게 나중 조금만 공부하면 너무 쉬워집니다. 주먹처럼 생긴 돌 있지 않습니까? 주먹만한 돌을 갖다 깨서 만든 도끼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먹도끼 친구가 집게와 지르개예요. 얘들이 주로 이제 사냥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글개, 밀개, 자르개 요런 애들이 등장하는데 얘들은 있죠. 조리도구예요. 조리도구. 자,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나오면 이게 구석기 거다 하는 걸 구별해야 되는데 구석기 도구들을 갖다가 신석기, 청동기, 철기랑 구별하는 아주 쉬운 법이 뭐냐면 개개개예요. 개개개. 어떤 용도를 나타내고 그 뒤에 개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석기 도구예요. 개개. 하나 이제 예외가 있는데 주먹도끼. 이건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그냥 외워주시는 거고요. 자, 이게 1단계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가면 요 2개를 또 구별해야 돼. 사냥도구와 조리도구로 갖다 구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맞으면 피나고 아플 것 같은 주먹도끼, 집게, 지르개, 살벌한 애들은 사냥도구예요. 그 다음에 별로 때릴 것 같지 않은, 무섭지 않은 긁어주고, 밀어주고, 자르고, 요거는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요런 애들, 때려서 피가 안 날 것 같은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은 이제 조리도구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이제 의복.
가죽옷을 주로 입었어요. 왜? 채집을 주로 하다 보니까 채집이란다. 수렵을 주로 하다 보니까 수렵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이제 동물들의 가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가죽옷을 주로 입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 있지 않습니까? 주거 너무 자연스러워요. 애들이 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있죠. 애들이 집을 열심히 정성 들여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이 필요하면 막집, 막 대충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막 대충, 막집. 그 다음에 막집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자연물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잠시 빌려 쓰다가 또 이동해 가고 하는 거예요. 동굴, 바위근을 막집 같은 데서 애들이 살았다. 이게 이제 구석기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있죠. 구석기 생활상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3이 나왔죠. 약간 까다로운 지식들이에요. 출제 빈도가 낮고 약간 까다로운 지식이지만 공무원 시험을 공부한다면 적어도 스텝 3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계리직 시험이라든지 좀 어려운 시험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들, 그리고 좀 기본 시험들도 스텝 3까지는 가능하면 이제 정리를 해주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아요. 한 5점이나 10점이라도 더 받으시려면. 근데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지금 인강을 갖다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죠. 강의하고 스텝 3으로 넘어가면 있죠. 스텝 3 넘어가기 전에 잠시 강의를 갖다 멈추고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 빠르게 한번 훑어보세요. 훑어보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텝 3으로 넘어가십시오. 제가 스텝 3을 따로 분리해 놓은 이유는 되게 똑똑한 학생들은 이것들을 묶어서 바로 가르쳐도 다 흡수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 한 60, 70%의 학생들은 이 지식들, 스텝 3 지식들, 조금 까다로운 지식들이거든요. 이런 지식들까지 이제 묶어서 같이 설명을 해버리면 그 양이 많아가지고 지식을 제대로 정리를 못하는 모습들을 갖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분류로 갖다 해놓은 거예요. 자, 스텝 3, 구석기 생활상과 관련된 좀 심화 지식들이요. 자, 먼저 이제 연장자가 지도자다.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당연히 이 그룹을 갖다가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그 주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거는 권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권력자. 권력자가 등장하는 거는 나중에 잉여 생산물이 등장한 이후에, 계급이 등장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청동기 이후에 권력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요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있죠. 그룹에 그러니까 연장자,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서 이 그룹을 갖다 이끌어갔다. 권력자는 아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구석기인들은 불가 언어를 사용하였다. 구석기인들 원숭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가 언어를 갖다 사용하였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착각하기 쉬운데 구석기인들은 이동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민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구석기인들은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기 인골이 한반도에 발견됐다고 해서 얘가 우리 조상의 뼈다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때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우리나라가 전부 육지로 연결이 돼 있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동 생활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이제 좀 심화 키워드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구석기 생활상과 관련된 핵심 내용들 다 살펴봤어요. 더 장하게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구석기 전문가가 될 필요 없어요. 요 지식만 아셔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구석기와 관련해서 정리해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면 구신청철 있죠. 전부 공통적으로 각 시기의 유적지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시기 때는 문자가 없었죠. 글자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시기 역사를 갖다 복원하는 방법이 뭐냐면 유적지에서 등장한 유적들을 보고 복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이 고마운 역사를 알려주는 있죠. 유적지들을 갖다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구신청철, 갈수록 유적지가 줄어들어요. 암기해야 될 유적지가 줄어들어요. 그 말은 구석기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렇지만 쫄 거 없어요. 제가 이제 중요한 것들 핵심적으로 뭐를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심으로 이제 정리하는 팁을 갖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남북한에 6대 유적지가 있는데 6대 유적지는 당연히 제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남북한에 각각 최고, 최초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있지 않습니까? 6개의 유적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북한보다는 남한 유적지가 더 빈출되고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이제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유적지, 해방 이후란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손으로 발굴했다는 거예요. 일본이 발굴한 게 아니라 우리 손으로 처음으로 발굴한 유적지. 북한에서는 한북 별로 안 중요해요. 그냥 웅기굴포리. 그리고 남한에서는 공주석장리. 자, 이 공주석장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남한의 3대 유적지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남한에
충청도 쪽에 충남, 충북 구별하는 건 등신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충청도 쪽에 남한에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 유적지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그 집중된 유적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최대의 유적이자 동시에 남한에서 가장 먼저 해방 이후에 발견된 최초의 구석기가 남한에도 있었구나 하는 걸 갖다 알려주는 유적지였습니다. 공조석장님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의 최고 유적지, 가장 오래된 유적지라는 거예요.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지. 남한에서는 단양궁굴이라는 게 있고요. 북한에서는 상원 거문무루 동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굴이에요. 굴. 여러분들 기본적인 상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유적들이 퇴적이 될 때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유적일수록 땅 밑에 깔려 있어요. 구석기 유적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 신석기 유적지가 이렇게 쌓여 있고요. 그 위에 청동기가 쌓여 있고 그 위에 철기가 쌓여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가장 밑에 있는 거예요. 가장 구석기 유적지 중에서 가장 오래됐으니까 가장 밑에 있겠죠. 밑에. 그래서 땅굴에 있는 거예요. 땅굴에. 땅굴에. 그래서 상원 거문무루 동굴 그리고 단양궁굴. 이 중에서도 단양궁굴이 조금 더 유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화지식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6대 유적지부터 완성하자고 그러니까 6대 유적지 중에서 그 구석기에 최초의 인골이 발굴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우리 신석기 인골은 되게 흔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너무 흔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구석기 인골은 되게 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북한의 구석기에서 최초로 인골이 발굴된 유적지들이 또 심화시험에서 한 번씩 언급이 돼요. 북한의 덕천 승리산, 남한의 단양 쌍시리. 자, 요 두 개. 덕천 승리산, 단양 쌍시리. 요 두 개는 뭐 둘이 비슷비슷하게 출제가 돼요. 잘은 출제가 안 되지만 심화시험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 둘을 또 이제 우리가 최초의 인골 유적지로 구별하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애들이 둘 다 사람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골이 출토되었던 유적지요. 승리산 사람, 쌍시리 사람, 시읒 리을 들어가는 두 개의 유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골이 출토된 구석기를 대표하는 남북한을 대표하는 유적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6대 유적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6대 유적지. 그 다음에 이거 블랙이라는 표시 있지 않습니까? 얘는 좀 엽기적인 애예요. 시험에서 언급된 적은 있지만 원래는 시험에서 이런 거를 갖다 물어봐야 돼?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한 번씩 봐주시면 돼요. 부담 갖지 말고 그래. 자, 북한의 종성동강진이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냐면 이게 일본이 발굴했던 해방 이전에 최초로 발굴됐던 유적지요. 남한에도 구석기 유적지가 있구나 하는 걸 발굴한 거예요. 일본이. 근데 일본이 발굴하면서 막 이렇게 조작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일본보다도 우리나라의 구석기인들이 먼저 살았다는 흔적이 등장하면 일본 애들이 짜증이 나니까 막 조작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갖다 안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6대 유적지 이외에 있죠. 그 밖의 유적지. 유적지 팁다 많죠. 그러니까 구석기가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많습니다.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가면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충 기억하고 싶으면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야, 이거 구석기 유적지니 신석기 유적지니 청동기 유적지니 이게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요. 쉬운 패턴. 그리고 어려워지면 유적지끼리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 최초 인골이니 남한 최초 발굴이니 뭐 이런 수식어들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쉽게 구별하려면 신청철계 몇 개 안 되니까 요것들을 갖다가 신청철이랑 구별하고 나머지 유적지는 대부분 그냥 구석기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구별 들어가다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 유적지들 보면 있죠. 구석기 유적지들은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해 있고요. 남한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중요한 유적지가 두 개 등장하는데 하나가 이제 경기도 연천 종목리예요. 나머지는 전부 남한, 충북, 충남 구별하지 마세요. 그냥 충청도예요, 충청도. 근데 요거는 경기도고 있죠. 경기도는 눈여겨봐 주세요. 연천 종목리, 경기도 연천 종목리. 자, 얘는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요게 발굴이 됐어요. 처음으로 아슐리안형 주먹도끼. 요게 서양식 주먹도끼라고 불리는 그 주먹도끼예요. 원래 이 주먹도끼가 발굴되기 전에 그 동아시아에서 발굴됐던 주먹도끼는 요렇게 생긴 애들이에요. 요렇게 생긴 애들.
그냥 동그랗게 해서 대충 깨놓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먹도끼들이 많이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것보다 좀 더 세련세게 여기를 깨고 여기를 깨서 날을 세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주먹도끼들이 발굴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과 서양인을 갖다가 인종차별을 할 때, 야, 너네 조상들은 유전자가 미개해서 이따위 주먹도끼밖에 못 만들었다. 우리 서양인들의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조상들은 이렇게 멋진 주먹도끼를 만들지 않았니 하면서 인종차별에 있지 않습니까? 근거로서 요 주먹도끼를 갖다가 써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양식 주먹도끼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있죠.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연천전공리, 경기도 연천전공리. 웃긴 게 미군 병사가 이제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원, 두루봉, 동굴. 얘도 중요합니다. 공주석 장례까지 해서 요 세 개가 남한의 이제 3대 유적지예요. 3대 유적지. 청원, 두루봉, 동굴은 유명한 이유가 구석기 인골 중요하다고 했죠. 인골. 그런데 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있죠. 어린아이 인골 하나가 거의 원형 그대로 발굴이 된 거예요. 원형 그대로. 그게 바로 이제 흥수아이. 청원, 두루봉, 동굴에서 흥수아이 인골이 발굴되었습니다. 원형 그대로. 교재에 이제 사진도 실려 있죠. 여기 있네. 여기, 요거. 근데 애 이름이 흥수인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발견하신 분 이름이 김흥수 씨예요. 그래서 이제 애 이름을 갖다 흥수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양수양계. 얘도 이제 요 세 개만큼은 안 중요하지만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충청도 단양수양계. 여기서 좀 특이한 유물이 발굴이 됐는데, 물고기 조각. 그 밖에 뭐 구석기구들도 발굴이 되지만 여기서 특이한 게 물고기 조각이 발굴이 됐어요. 요게 이제 예술가 주술. 구석기인들의 뭐 예술, 주술 이런 행위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단양수양계. 물에 물에 물고기가 살지 않습니까? 그 수양계랑 물고기를 갖다 연결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올해 대규모로 이제 교재를 갖다 개편하면서 조금씩 이제 오타가 나오는데 치명적인 거 없어. 그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다 잡아줄게요.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발견하지 못한 오타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최초 인골 유적 아니고 구석기 기타 유적지. 근데 뭐 타이틀은 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 기타 유적지 살펴보면은 자, 역시 충청도죠. 제천 전말동굴, 제천 창내에서 제천 일대에서 또 구석기 유적지들이 몇 개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전말동굴이라는 곳에서 동물뼈가 발견되는데 이 동물뼈에서 사람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이런 모습들을 갖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때도 물고기 조각이라든지 뭐 사람 얼굴, 동물뼈에 사람 얼굴을 갖다가 새긴다든지 요런 이제 예술인지 아니면 이제 종교인지 모를 있지 않습니까? 요런 이제 흔적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양 있지 않습니까? 평양에서 만달리 역포 요런 데서 이제 인골 유적 발견됐고요. 인골 유적. 근데 이런 애들은 되게 까다로운 애들이요. 되게 어려운 지식이지만 가볍게 한번 봐두세요. 그러니까 평양 일대에서 만달리 역포 이런 데서 인골 유적들 발굴이 됐고, 그 다음에 청원 두루봉 동굴 있죠. 요게 루가 아니라 두루봉이죠. 두루봉. 두루봉 동굴에서 어린아이 옆에 꽃의 흔적이 있어요. 꽃의 흔적. 요것도 좀 그 두루봉 동굴의 이제 특징 중 하나죠. 요런 애들이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들입니다. 심하고 출제 빈도가 낮지만 출제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말기 후기로 가면 구석기가 좀 되게 특이한, 구석기 시대가 되게 특이한 현상, 특이한 모습들을 갖다 보여줘요. 기존의 구석기 시대랑은 다른 모습들이, 현상들이 구석기 말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유럽 사람들은 있죠. 중석기라 해가지고 별도의 시기로 다뤄요.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에 끼어있는 중석기라고 해서. 근데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중석기라고 공식적으로 구별하기보다는 그냥 구석기 말기로 이제 구별하고 있어요. 구석기 후기.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기온이 상승해요. 기온이 상승. 원래 구석기 하면 특징이 뭐냐면 엄청 추운 시기예요. 구석기를 대표하는 동물이 맘모스인데 맘모스가 보면은 털옷을 입고 있죠. 털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엄청 덥다, 추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빙하기와 간빙기를 오가던 되게 추운 시기가 구석기였어요. 그런데 구석기 말기로 가게 되면은
기온이 급상승하면서 오늘날 기온이랑 비슷한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꽁꽁 얼어있던 있죠. 땅들이 녹고 작은 풀들이 이렇게 자라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풀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작은 풀들을 갖다 먹고 자라는 있죠. 토끼 같은 조그만 짐승들이 또 많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짐승들 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있죠. 우리 이제 구석기 때 기존에 쓰던 주먹도끼, 딥다 큰 돌멩이, 주먹만한 돌로 만든 도끼 이런 거는 맘모스라든지 덩치가 큰 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동물들을 갖다 때려잡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 크고 무거운 주먹도끼로 토끼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들겠죠. 그러니까 토끼가 얼마나 날랜데. 그래서 이제 도구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구도. 어떤 도구들이 등장하냐면 작고 섬세한 도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도구가 이음도구 쓴배찌르개라는 거예요. 쓴배찌르개, 이음도구. 예, 화살촉 혹은 창촉이라고 보시면 돼요. 쓴배찌르개가 요 나무에 꽂아가지고 나무랑 연결하는 이 이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쓴배찌르개, 이음도구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건 한자식, 이건 우리말식 표현이에요. 화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구석기 말기 이제 그러니까 지도인데 요 바다 조금 특이한 색으로 좀 연한 색으로 표시된 바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원래 구석기 때는 여기가 꽁꽁 얼어가지고 육지였어요. 육지. 그게 구석기 때는 일본이랑 중국, 우리나라가 다 연결이 돼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게 요 구석기 말기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기 바다가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석기 말기 이제 유적지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안 나요. 진짜 안 나요. 그냥 한번 구경해 두세요. 구경만 안 해두시지 이런 거 막 외운다 그러면 이런 학생들 참 어렵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눈치가 없는 학생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공부를 오래 하고 오래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똑똑한데도 합격을 못하는 유형의 학생들을 갖다 여러 유형을 갖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중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장황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쓸데없는 거 공부하는 거.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저 내 경쟁자는 이걸 잘 모르더라.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이것까지도 알고 있어. 뭐 이런 이제 지적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욕심들을 갖다 가진 학생들 이런 것들 막 암기를 해요. 쓰면서 암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런 학생들 합격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할 시간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을 공부해 주는 게 좋죠. 이런 것들은 혹시나 로또를 위해서 그냥 눈도장만 찍고 가세요. 빠르게 슥슥슥 읽으면서. 근데 이것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나중에 혹시라도 로또처럼 이거 나오면 슥슥슥 이거 거기서는 본 것 같아. 거기서 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다른 선지와 관계 속에서 정답을 갖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쓰면서 절대 외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기간이 길어요. 70만 년 엄청난 긴 시기예요.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있지 않습니까? 도구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먼저 캐치를 하셔야 돼요. 먼저 초기에는 있죠. 큰 도구예요. 큰 도구.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도구의 크기가 작아지고 있어요. 왜? 동물들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초기에 큰 도구를 사용하다 보니까 큰 도구를 여러 개 들고 다니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큰 도구 하나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다용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크기가 작아진다고 했죠. 도구가. 그러면 크기가 작아지면 이제 용도가 특화된 여러 가지 도구들을 들고 다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용도가 특화된 도구들. 자, 크고 다용도에서 크기가 작아지고 용도는 특화되어 간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있죠. 이런 도구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자, 구석기 가장 초기에 만들어졌던 게 주먹도끼, 집게, 지르개. 자, 주로 이제 사냥도구들, 무서운, 맞으면 피나는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리고 시간 좀 지나면 이제 글게, 밀게, 자르게 이런 애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조리도구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등장하는 게 쓴배찌르개, 그리고 쓴배찌르기랑 비슷한 시기에 등장했던 게 격지라는 게 있어요. 격지. 격지는 뭐냐면 있죠. 큰 몸돌이 있어요. 몸돌. 몸돌에서 있죠. 조그맣게 비슷한 모양의 돌들을 떼내는 거예요. 요 떼낸 도구들을 갖다 쓰는 거예요. 떼낸 도구. 요거를 갖다 격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격지가 주로 어떤 모양으로 많이 만들어지냐면 돌날, 날이 있는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돌날 격지 요런 이제 애들 있죠. 요런 애들이 구석기 후기에 있지 않습니까? 후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쓴배지르기의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관련된 문제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 다음 내용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유적지, 상원, 거문모루, 연천, 종목 등 유명한 A급 유적지들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생활, 동굴이나 강가, 도구, 뗀석기, 뼈연모. 너무 친절하게 어느 시대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지들은 있죠. 구, 신, 청철과 관련된 선지들이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신청철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모르는 선지들이 등장할 거예요. 근데 모르는 선지가 지식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만 확실히 알면 정답은 보게 됩니다. 이게 분명히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시험을 치시게 되면 그 안에 있죠. 처음 듣는 듣도 보다 못한 지식들도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있죠.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그 지식들을 몰라도 시험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있죠. 그 시험의 합격권이 한 80점이다. 한국사 엄청 어렵게 출제돼서 합격권이 한 80점, 70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험에서 있죠. 80점 이상을 갖다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쉬운 시험이라면 뭐 전부 다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또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알려고 하기보다는 시험에서 필요한 핵심적 지식들을 갖다 여러분은 챙기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이 단기간에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나왔죠. 요거 청동기에 배울 거예요. 아직 안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거예요. 구신청철을 비교하거든요. 그 다음에 명도전 철기 거예요. 철기 거 중국 앞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주먹도끼. 우리 얘들 아직 안 배웠지만 주먹도끼로 짐승을 사냥하기도 했다. 구석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지식을 배웠죠. 그러면 그 핵심 지식으로부터 정답은 문제는 풀리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시대 들어가겠습니다. 구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신석기 들어가야 되겠죠. 자, 신석기도 먼저 캐릭터 잡죠. 구석기가 노숙자 캐릭터라고 했죠. 신석기는 이제 노숙자보다 조금 살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직 이제 하지만 이제 아직 가난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살기 좋아져가지고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 그런데 아직 가난하기 때문에 반지하 생활하고 있어요. 반지하 생활. 그게 바로 이제 정착은 했지만 아직까지 가난한 애 있죠. 반지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이제 신석기인들의 생활상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구석기랑 비슷하게 가난해요. 하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착을 한 거예요. 정착. 정착이라는 변화가 일어난 게 신석기인들의 캐릭터이다.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그 강남에서 큰 홍수 나면서 이제 강남인가? 서울에서 이제 홍수가 나면서 반지하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서울시에서 오세훈이 그 뭐예요? 그러니까 반지하 이제 없을 거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헛소리 같이 느껴지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바람직한 변화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제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냐기보다는 어떻게 추진되냐가 중요해요. 그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켜봐야지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앞으로 이제 곧 없어진다는 그 반지하 있지 않습니까? 반지하 그 생활하는 그분들이랑 비슷하게 살았던 있지 않습니까? 신석기인들의 생활상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자, 농경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못지않게 시작이란 단어도 같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신석기 농경이 시작되었는데 처음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당연히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산력이 낮아서 가난하던 시기, 그게 신석기. 자, 이 시기 때 사람들이 농사를 지었던 곡식이 바로 잡곡, 오늘날 건강식으로 평가받고 있는 잡곡입니다. 조피, 수수 이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이제 요것과 관련된 심화 키워드들을 우리가 챙겨보겠습니다. 요 조를 좁쌀이라고도 부릅니다. 좁쌀, 좁쌀. 여러분 벼 있지 않습니까? 벼는 벽시라 불러요. 벼, 벽시, 조, 좁쌀을 구별하셔야 돼요. 좁쌀이라고 하면 쌀자가 들어가니까 이거 벼 아니야? 벼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좁쌀은 조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얘들 직구로 어쩌다 한 번씩 또 시험에 언급되는 게 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장이라는 거. 맛없는 뭐 이렇게 좀 이상한 거 먹어도 되는 잡곡이 있나 봅니다. 저도 기장 먹어봤는데 맛이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별로 맛이 없었다 이렇게만 기억이 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리라든지 콩 같은 벼 같은 생산력이 높은 작물들이 있죠. 이런 작물들은 아직까지 생산이 안 돼요. 이런 작물들은 나중에 청동기 가야지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 이런 작물들만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석기는 아직 생산력이 낮았다. 근데 생산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착을 시작하면서 있죠. 사회가 크게 한번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나? 자, 신석기 때 이제 구석기 때는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테두리가 뚜렷한 있지 않습니까? 집단이 형성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대충 몰리 다니다가 막 찢어지고 다시 뭉치고 막 이런 시기가 이제 구석기였는데 이제는 구석기는 이제 신석기에는 정착을 하면서 테두리가 뚜렷한 집단이 형성돼요. 그 집단이 바로 이제 시족 부족 사회입니다. 시족 부족 사회. 시족은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대가족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한 20, 30명 이 정도. 그 다음에 부족은 있죠. 시족들끼리 결합해가지고 있죠. 한 1, 200명 정도. 요 정도 되는 이제 집단. 그 시족, 부족 단위가 이제 신석기 때 집단의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크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족사회, 시족사회를 갖다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 모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계라는 특징. 왜 모계 중심이었을까? 보통 이제 우리 보면은 이걸 성적 편견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성들이 사회적 능력이 더 뛰어나요. 소통이라든지 사회적 능력이 더 뛰어나요. 요즘도 그러니까. 이게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이제 아빠보다는 엄마가 확실하죠. 엄마가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제 모계 중심으로 이제 초기에 이제 가족 사회가 형성이 되었다. 할머니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도구 중에 하나가 원시 종교예요. 종교. 원시란 단어는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런 뜻이에요. 신석기 때 종교가 처음으로 등장했어. 4대 종교가 등장했어요. 요 4대 종교 여러분이 눈여겨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즘. 바로 이제 무당이에요. 무당이 샤머니에요. 무당들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니미즘 있죠. 애니미즘. 요게 제일 중요해요. 샤머니즘은 다 알아. 이거 무당과 관련된 내용이란 거. 애니미즘이 왜 중요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애니미즘의 애니란 단어를 갖다 애니멀이랑 연결해서 동물을 숭배하는 사상으로 착각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니에요. 애니미즘은 있지 않습니까? 동물보다는 자연물 숭배예요. 자연물 중에서도 어떤 자연물을 숭배하냐면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되다 보니까 농경과 관련된 자연물들, 태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비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라든지 이런 농경과 관련된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게 애니미즘이에요. 요거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이 착각했던 동물을 숭배하는 곰이라든지 호랑이를 숭배하는 사상은 토템이에요. 토테미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게 토테미즘과 애니미즘을 교차시켜서 오답을 자주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상숭배. 우리 뭐 지금도 이제 조상숭배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토템이라든지 샤먼 다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요런 종교들이 이 시기 때 처음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 원시 종교가 신석기 때 처음 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구석기가 아니라 청동기가 아니라 신석기 때 처음 등장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구석기 때는 사람들이 이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있죠. 집단의 꼭 하나로 이제 뭉쳐져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고 갈등이 생기면은 찢어져 버리면 돼요. 우리 다음 사냥할 때는 나는 저쪽으로 너는 이쪽으로 가버리면 돼요. 싸움이 생기면 그러니까. 그런데 신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착을 시작하면서 집단 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갈등을 봉합해주고 묶어줄 수 있는 사회적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원시 종교의 등장입니다. 자, 사람들이 막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당이 딱 등장해가지고, 우리 하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신다. 우리 바람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신다. 우리 동물, 호랑이가 뭐 이쪽으로 가라 하신다. 결정을 갖다 해주는 거예요. 사람들 간에 이제 갈등을 봉합해주기 위한 도구로서 원시 종교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이제
새로운 이제 도구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석기가 뗀석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신석기는 간석기란 이름을 갖다 또 가지고 있어. 간석기. 간석기는 갈아서 만든 석기란 뜻이요. 뗀석기가 깨어서 만든 석기라면 간석기는 갈아서 맨질맨질하게 섬세하게 만든 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신석기 때 되면 있죠. 톡이라는 흑으로 만든 그릇이 등장하게 됩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구석기 때는 이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릇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동생활하면서 다 깨져버릴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석기 이제 정착하다 보니까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있죠. 요런 톡이 들어갔다 만들어가지고 조리도 하고 수확한 곡식을 보관도 하고 요런 용도로 썼던 게 흙으로 만든 그릇인 톡이 등장하게 돼요. 그게 간석기와 토기들이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이 간석기 토기는 나중에 청동기 때도 등장할 거거든요. 이후시대에도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간석기가 어떤 토기가 만들어졌는지를 신석기랑 연결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이제 간석기는 주로 이제 농기구들 만들어져요. 신석기 때 농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돌삽, 돌갱이, 돌랏, 갈판, 갈돌 이런 것도 막 적어가면서 외우는 학생들이 있어요. 비효율적이요. 쉽게 어떻게 암기하냐. 농기구인데 돌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신석기 농기구. 나중에 예외가 딱 하나 등장할 거예요. 그 예외를 제외하고 있죠. 돌자가 들어가는 있죠. 농기구들은 기본적으로 신석기 농기구. 그리고 철로 만든 농기구는 나중에 철기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돌자 빠진 농기구는 철기. 여기서 여러분 하나 눈여겨봐두셔야 되는 건 갈판, 갈돌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름이 뭔가 조금 이제 특이해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눈여겨서 봐두셔야 돼요. 갈판은 우리 교재 뒤쪽에 사진에 나오는데 여기 없구나. 자, 밑에 이렇게 판이 있어요. 돌판이 있고 위에 이렇게 동글동글 굴리는 돌이 있어요. 여기에 곡식들을 놔두고 두 개 가는 거예요. 이게 갈판과 갈돌, 곡식을 갖다가 가는 껍질을 벗기는 이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맷돌이랑 비슷하죠. 맷돌이랑. 근데 여러분 맷돌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저도 못 써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기는 이후시대에 쭉 등장하는데 신석기를 대표하는 3대 토기가 있어요. 자,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와 빗살무늬 토기 이런 것들은 깔끔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신석기랑 연결해서.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뭘까요? 빗살무늬 토기예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유명해요.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 특징이 뭐냐면 토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밑이 뾰족하게 생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빗으로 빗은 듯한 무장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빗살무늬 토기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빗살무늬 토기를 신석기랑 연결하려면 이렇게 연결하세요. 신석기. 이 빗살무늬 토기를 갖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신석기. 그 다음에 이제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있죠. 요게 이제 신석기 때 요게 등장했던 순서예요. 신석기에서 요 토기들이 등장했던 순서. 가장 끝판왕이 빗살무늬 토기고요. 앞에 이른은 모든 토기 중에 가장 일찍 등장한 토기라는 뜻이에요. 이른.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청동기 그리고 철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민무늬 토기라는 게 등장해요. 청동기, 철기, 민무늬 토기. 그거랑은 구별하셔야 돼요. 이른 민무늬랑 민무늬 토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른 민무늬는 신석기 가장 초기에 등장한 토기고요. 그냥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와 철기에 등장했던 토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덧무늬 토기는 얘 친구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친구들까지 모아서 제가 구별하는 팁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때 있죠. 이제 원시 수공업의 발달. 자, 원시 시작되었다. 수공업, 손으로 물건들을 갖다 만드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업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가락바퀴 뼈바늘. 요게, 신석기 때 이제 식물들로부터 실을 뽑아낼 수 있게 돼요. 구석기 때는 사람들이 농사를 안 지으니까 식물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들로부터 실을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애들이 가죽옷만 입었던 거예요. 근데 신석기 와서 이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식물들에 대한 지식이 축적이 되겠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식물들로부터 심지, 실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물이나 옷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 도구들이 바로 그 유명한 가락바퀴, 요거 방추차라고도 부르고요. 그 다음에 뼈바늘, 실을 뽑아낸 다음에 이제 바느질을 하기 위한 뼈로 만든 바늘, 요런 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석기 원시 수공업의 등장과 그것과 관련된 도구들 두 개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석기 주거는 있죠. 일단 가볍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청동기 때 다시 움집이란 게 등장할 거예요. 그 움집이랑 신석기 움집이랑 구별을 해야 돼요. 일단은 가볍게 있죠. 신석기 움집은 강가, 바닷가, 물가를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움집이란 게 뭐냐면 움푹 파서 만들었다는 뜻이요. 반지하로 움푹 파서 만들었다. 집뚜껑 이렇게 있어요. 그 집뚜껑 밑에 움푹 반지하로 파서 만든 집이란 뜻이에요. 신석기 때 이제 정착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정성 들여서 이제 집을 갖다가 반지하로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게 움집. 자, 요 정도까지만 가볍게 정리하고 있죠.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는 청동기 움집과 비교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강 듣는 학생은 한 템포 쉬시고요. 앞에 내용들, 신석기 내용을 쫙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심화 포인트들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 이런 식으로 하세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있죠. 한 번만에 이 지식들을 모두 소화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고 체계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전부 다 하세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한 30%,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스텝 3이랑 블랙 이런 지식들은 빼버리고 있죠. 기본적인 내용들을 먼저 복습을 갖다가 하고 익숙해지세요.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은 어느 정도 지식의 뼈대가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뼈대 위에 나중에 다시 2회독, 3회독 돌 때 이런 지식들을 덧붙여 가시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공부가 아무리 어려운 공부도 단계적으로, 체계적으로만 접근하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 심화 포인트를 잘 살펴보겠습니다. 신석기 때 있죠. 정착강캐, 목축도 같이 시작되었다. 목축. 우리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된 건 학생들이 잘 알지만 목축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놓치는 학생들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신석기 때 목축도 같이 시작됩니다. 그 구석기, 맘모스, 동물들이 덩치들이 엄청 커요. 구석기 동물들은. 그 이것들을 갖다 가지고 이제 뭐 이동생활하면서 목축을 한다는 건 거의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축도 있죠. 동물들의 사이즈가 작아지고 정착을 갖다가 시작하면서 있죠. 목축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빗살무늬 토기를 갖다 한자식으로 표현할 때 첨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첨저. 첨자가 뾰족할 첨자예요. 뾰족할 첨탑. 우리 첨탑 이런 말 쓰죠. 첨탑이 되게 뾰족한, 끝이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첨저란 뜻은 뭐냐면 바닥이 뾰족하다. 바닥이 뾰족한 토기라고 해서 첨저형 토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다른 토기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 평저. 평평한 바닥을 가지고 있다. 다른 토기들은 다 이런 식이요. 근데 얘는 이제 첨저형, 빗살무늬 토기만 특이하게. 그 다음에 가락바퀴 한자식 표현이 방추차라고 있습니다. 옛날 교수님들이 내면은 방추차라는 단어를 써요. 요즘 교수님들이 내면은 가락바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랙. 눌러찍기 무늬 토기라는 게 있어요. 신석기 때. 근데 이거 참 안 나와요. 예전에 이제 7종 교과서인가 8종 교과서 중에 이제 요 내용이 잠시 언급이 됐는데, 이게 시험에도 언급이 선지로 언급된 적이 있는데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출제되고 잘 안 나오고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게 출제가 됐었어요. 구경만 해두세요. 한자식으로 하면 압인문이라고 한글식으로 하면 눌러찍기 무늬톡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이제 신석기 때 나왔다. 요 정도만 가볍게 봐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막 이걸 10번 쓰고 암기하고 이건 봐보고 있죠.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신석기 이런 것도 있었구나. 그러면 실제로 이게 만약에 출제가 되면 또 맞춰요. 그러니까 자, 사진 보시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간석기예요. 요게 이제 갈판과 갈돌, 요게 이제 빗살무늬 토기예요. 요게 이제 덧무늬 토기예요. 덧무늬 토기는 그릇 만들고 그릇 표면에 그 흙들을 갖다 말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있죠. 덧붙여서 무늬를 내서 덧무늬 토기 이렇게 부릅니다. 덧무늬 토기. 그리고 요게 가락바퀴예요. 실제 사이즈는 한 요만합니다. 요 사이에 나무를 끼워가지고 있죠. 식물 줄기 같은 거를 갖다가 원심력을 이용해서 둘둘둘 말아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투박하고 굵은 실 같은 거를 갖다 만들어냅니다. 자, 여러분 신석기 생활상 끝. 다음은 이제 신석기의 주요 유적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는 구석기보다 유적지들이 만만합니다. 그 만만한 유적지 중에서 일단 가장 중요한 3대 유적지가 있어요. 제가 별명 붙이기는 3대 대도시 유적지예요.
제주 환경 고산리,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중국 사람, 일본 사람도 다 알 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 3대 도시 유적지가 신석기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다른 시대에는 이렇게 유명한 도시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3대 대도시 유적지, 제주 환경 고산리, 그리고 서울 암사동, 부산 동삼동. 요 중에서도 제일 유명한 게 부산 동삼동이 유명한데, 부산 동삼동이 이제 유명한 이유가 요 조개가면이 나왔어요. 조개가면 얘기하려면 먼저 이제 패총 얘기를 풀어야 되는데, 패총이 뭐냐면은 조개 껍데기의 무덤입니다. 신석기인들이 강가랑 바닷가에 집중돼서 살았다고 했죠. 모여 살았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정착을 했어. 그런데 정착을 했는데 아직 농사를 못 짓기 때문에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배가 고픈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된 상황에서 꾸준히, 그러니까 그 농사 이외에 보조적인 식량을 갖다 확보할 수단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신석기인들의 삶이에요. 고민이에요. 그 고민에 답하기 위해서 얘들이 강가랑 바닷가에 정착을 했던 겁니다. 강가나 바닷가에 살게 되면은 물고기들, 조개들 이런 거 잡아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물고기들은 우리가 잡아먹어도 계속 또 와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개들을 갖다 잡아먹고 신석기 때 이런 패총 같은 게 많이 만들어져요. 서울 암사동에도 있습니다. 신석기 유적지에 패총들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부산 동삼동의 패총 유적이 되게 유명하고 있죠. 거기에 이제 조개 가면이 나와요. 요거 국립박물관 가면 얘 직접 볼 수 있어요. 아주 작고 깜찍한 요만합니다. 이제 이 조개가면 같은 경우도 역사가들이 다양하게 해석해요. 이 신석기 원시 신앙, 원시 종교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제 예술품으로 보기도 하고. 근데 보통 이제 원시 신앙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중요하진 않습니다. 신석기랑 연결해 주세요. 동삼동이랑 연결하는 케이스도 거의 드물고 그냥 신석기. 이게 이제 신석기 3대 유적지예요.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1, 4대 유적지까지 가면 얘가 나와요. 평남, 온천, 궁상리. 솔직히 평남 같은 거는 별로 안 중요하죠. 온천, 궁상리랑 키워드만 확실히 암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가 발굴이 됐냐면 뼈바늘이 발굴이 됐어요. 원시, 수공업의 시작. 요 두 개는 연결을 하셔야 돼요. 온천, 궁상리, 뼈바늘. 되게 특징적인 유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자, 궁상리와 뼈바늘을 연결하는 팁은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신석기 때 덩치가 산더미 같은 애 있죠. 마동석 같은 남자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뼈바늘을 가지고 꼼지락꼼지락 바느질을 하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와, 정말 덩치에 안 맞게 궁상 맞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래 이제 궁상리와 뼈바늘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깜찍한 암기 팁들이죠. 근데 이게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바로 이제 이 두 개의 지식들을 결합할 수 있는 도구로 이제 쓰일 겁니다. 그 해상공국 내구 기억나십니까? 갑신정변 기초강의 들은 학생들. 이번에 이제 지역 인재 시험 본 학생이 그거 이제 그 수업 들을 때는 되게 유치했는데 시험장에 이제 바로 기억나더라면서 그거 바로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이제 제 암기 팁들은 좀 유치한 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암기 팁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석기 있죠. 심화유적지들 들어가겠습니다. 심화유적지들. 자, 4대 유적지가 제일 기본이에요.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서 이런 거 쳐다보지 마세요. 이런 거는 그냥 구경만 해주고 넘어가세요. 이런 거 막 적으면서 암기하지 마세요. 시간 낭비예요. 그걸 먼저 확실하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쌓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황해도, 봉산지, 탐리, 평양, 남경 거의 비슷한 지역들이죠. 그러니까 서울 있고 평양 있고 그 사이에 황해도가 끼어 있지 않습니까? 황해, 봉산지, 탐리와 평양의 남경 요 두 개의 유적지가 왜 중요하냐면 자, 탄화된 좁쌀, 탄화는 불탄 이런 뜻이요. 불탄, 석화된, 석탄화된 있지 않습니까? 좁쌀이요. 불타가지고. 그게 이제 신석기 이제 농경의 시작을 갖다 알리는 유적지들이요. 봉산지, 탐리와 평양, 남경. 그 다음에 강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 강원도의 고성이라든지 양양, 고성문암리, 양양, 오산리 같은 강원도 또 신석기 유적지들이 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강원도 신석기 유적지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한북 청진 농포동. 공부 못하는 학생들 막 이거 적으면서 외우고 있어. 그러니까 한북 막 이런 거, 한북, 함남 뭐 이런 거 구별할 필요 없어요. 안 중요해요. 청진 농포동이라는 유적지에 흙으로 만든 여인상이 출토가 됐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인상이에요. 여인상. 신석기가 모계 중심 사회죠. 그래서 신석기 때 상들은 그 사람의 상들은 전부 여인상이 만들어져요. 여인상들. 남성상이 아니라 여인상이에요. 여인상이에요. 여인상.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청진 농포동 요런 등지에서 만들어졌다. 요렇게 이제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석기의 이제 예술의 흔적 정리해 보면 아까 얘기했던 조개 가면 뭐 이거 종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상,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뭐 칠해거리라고 해서 뼈나 조개 등으로 만든 이제 장신구예요. 목걸이라든지 팔찌 같은 장신구들 이런 것들이 신석기에 등장하고요. 뭐 동물 조각들 만들어지는데 이건 의미가 없죠. 어느 시대든 만들어지니까 이게 칠해거리 그리고 여인상, 조개 가면 요게 이제 신석기 이제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의 흔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3대 유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 주제 있지 않습니까? 흑요석 들어갈게요. 흑요석. 흑요석은 뭐냐면 이게 유리질 암석이에요. 검은색의 유리 같은 있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같은 암석이에요. 얘는 특징이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데서나 이런 흑요석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만 만들어져요. 화산 활동의 결과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래는 특정 지역, 우리나라 뭐 백두산이라든지 뭐 한라산이라든지 특정한 지역에서만 출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있죠. 이게 다른 지역, 화산이 없는 지역에서도 막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강원도가 좀 유명합니다. 뭐 요런 지역에서 이제 출토가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시대 때 이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거나 혹은 원거리 교역을 하거나 이런 모습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런 다른 지역, 화산 활동이 없는 지역에서도 이런 흑요석이 발견되구나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흑요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게 시험 문제 한 2-3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요거를 갖다 구석기랑 연결하는 문제도 나왔고 신석기랑 연결하는 문제도 나왔어요. 흑요석은 구석기 때 흑요석이 그 다른 지역, 화산 활동이 없었던 다른 지역에서 출토됐다는 건 너무 당연해요. 왜? 얘들 이동생활 하니까 너무 당연해요. 신석기 때 만약에 흑요석이 화산 활동을 하지 않는 다른 지역에서 발견됐다. 그거는 원거리 교역을 갖다 신석기 때 이미 하였음을 갖다 보여주는 있지 않습니까? 흔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시험 출제위원들이 아직까지 흑요석에 대한 정확한 출제 포인트를 못 잡아서 있지 않습니까? 구석기꼴로 내기도 하고 신석기꼴로 내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줘야 되냐? 어렵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구석기이고 신석기에도 나왔었고 출토가 됐었고 구석기에도 출토가 됐었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자. 그러니까 흑요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아직까지 문제 출제용이 확립된 게 아니니까 흑요석이 나오게 되면 일단은 다른 선지를 중심으로 승부를 보고 이게 구석기께 될 여지도 있고 신석기께 될 여지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이제 사진 하나 보죠.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죠. 요게 제가 이제 신석기 생활상을 갖다가 이제 그 사진을 갖다 찍어 놓은 거예요. 요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그냥 보고 슥 보고 스쳐 지나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석기와 관련된 배운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요 사진을 보면서 이게 뭐를 보고 우리가 신석기라고 이제 구별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갖다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 뭐를 보고 이 신석기인 줄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강가 바닷가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이 좋은 학생들은 여기 잘 보면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요. 여기 갈판 갈돌도 있고요. 여기 조그만 이제 닭인지 개인지 모를 있죠.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곡식 추수에서 곡식 나달들이 막 흩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옆에 이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곡괭이 같은 걸로 농사 짓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신석기구나, 신석기인들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갖다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관련된 문제 풀고 있죠.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밟죠. 눈 아픕니다. 밟으면. 자, 밑줄 친 이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토기는 팽이처럼 밑이 뾰족하거나 둥글고 표면이 빗살처럼 생긴 무늬가 새겨져 있다. 무슨 토기입니까? 빗살무늬 토기. 그럼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신석기. 그리고 이제 그 뒤 내용도 보죠. 뭐 곡식을 담고 뭐 전국적으로 출토되었고 대표적인 유적지 서울 암산동, 봉산, 지탐리, 신석기를 대표하는 유적지들 나와 있죠. 힌트 들어갔다. 아주 풍부하게 주고 있어요. 1번 농경과 정착 생활이 이루어졌다. 신석기에 대한 설명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고인돌이나 돌돌 무덤을 만들었다. 아직 안 배웠어. 청동기예요. 돌돌돌 무덤이라고 있습니다. 3번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고 계급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역시 청동기예요. 군장 역시 청동기예요. 세 개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 근데 정답 찾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시험에 다루지 못할 법한 지식들이 출제가 되어도 알아야 될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정답이 나오는 시험이 객관식 시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시간 마치고 있죠. 쉬었다가 이제 청동기부터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